새벽 4시 30분 훈련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철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젖은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입어온 이 군복이 비에 젖어 무거워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가라앉곤 했어요. 훈련장 구석에서 저는 말없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간부들은 이미 막사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맞고 있을 텐데 저만 이렇게 혼자 비를 맞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저기 선영 상사 또 혼자 뭐하고 있네. 뒤에서 신병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30년 군생활로 단련된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급도 못하고 여기 남은 거 아냐? 나이도 그렇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가 전역하는 거지. 우리보다 먼저 입대했는데도 여전히 상사잖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나하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그들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같은 기수로 입대한 남자 동기들은 이미 대부분 준이나 장교로 진급했는데 저는 여전히 상사 계급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여성이라는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유가 있었죠. 선영 상사님, 한 이등병이 제게 다가왔어요. 다른 신병들과는 달리 정중한 태도였죠. 오늘 PT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600시부터 기본 체력 훈련, 730시부터 전투기술 훈련이야. 준비는 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그 이등병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신병들에게 일정을 전달하러 갔어요. 하지만 다른 신병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또 선영 상사가 뭐라고 하던데? 우리가 왜 여자 말을 들어야 해? 그냥 대충 하자. 어차피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좌절했으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졌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병들은 제 지시를 대충 듣는 척만 했고 실제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열 맞춰 서라고 했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입으로는 대답하면서도 눈빛은 전혀 진지하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예의만 차리고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구석진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함께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자리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던 거죠.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겁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들 뒤를 파헤치세요. 당신은 아시잖아요. 왜 거기까지 온 건지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거기까지 온 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저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신병들은 여전히 제 지시를 무시하거나 대충 따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개인 정비 시간에 저는 다시 그 문자를 읽어봤어요. 그들 뒤를 파헤치세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파헤치라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저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저는 평소처럼 신병들 앞에 섰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그 문자 때문이었죠. 오늘 훈련 일정을 공지하겠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몇몇 신병들이 대놓고 딴 데를 보거나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모습을 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병 김태현, 내 말 듣고 있나? 제가 지적하자 김태현이라는 신병이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전혀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여자가 뭘 안다고라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점호가 끝나고 각자 임무에 배치되었는데 신병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지시한 청소구역은 대충 해놓고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예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등병 박민수, 왜 지시받은 구역 청소를 안 했나? 했는데요.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명백히 대충 한 티가 났죠. 다시 해. 네. 대답은 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간 후 다른 신병에게 뭔가 불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부 식당에 갔는데 상황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간부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선영 상사, 요즘 신병들 관리 어때? 드물게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톤에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죠. 그냥 평상시와 비슷해요. 아, 그래. 근데 여자가 신병들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했어요. 저도 30년을 이 길을 걸어왔는데 여전히 여자라서라는 편견에 갇혀 있다니요.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후임 장교인 김중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거든요. 선영 상사, 오늘 저녁 간부 회의가 있는데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간부인데. 아, 그냥 남자 간부들끼리만 하는 회의라서요. 여기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중희는 제보다 10년 이상 늦게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저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군 경험이나 실무 능력은 저보다 훨씬 부족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에게 조용히 계시라고 말하다니요. 중희님, 그래도 간부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에이,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김중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에게는 큰 모욕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막사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간부들은 모두 회의실에 모여 있었고 저만 제외된 채로 말이에요. 30년을 입은 군복인데 아직도 나는 그림자구나. 마음속으로 쓸쓸하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다시 그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창고 쪽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지시였어요. 창고 쪽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막사를 나와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밤이 깊어서인지 주변은 고요했지만 창고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를 죽이고 들어보니 몇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군납건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누가 눈치채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편이잖아. 군납 비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화가 중단되었어요. 이것이 그 문자가 말한 답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군납 비리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런 일에 개입해도 될까요? 아니, 개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무시받는 여군 상사일 뿐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30년 동안 이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가 과연 이런 부정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보자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살펴봤어요.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군납 비리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아침 점호를 마치고 일과가 시작되자 저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간부들의 행동 하나하나, 신병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의미로 다가왔어요. 선영 상사님, 오늘 창고 정리 업무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보급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일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창고라는 말에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고에 도착해서 정리 작업을 시작했는데 어젯밤 그들이 모였던 곳 근처에서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걸로 봐서는 급하게 정리하다가 빠뜨린 것 같았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군 급식 납품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였는데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암시도 있었고요.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선영 상사, 뭐 하고 계세요? 뒤돌아보니 행정보급관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아, 창고 정리하다가 떨어진 서류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처리할게요. 중요한 서류라서. 행정보급관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진을 찍어둔 상태였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석진 곳에서 식사하며 오늘 발견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말로 군납 비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제가 개입해도 될까요? 30년을 입은 군복인데 아직도 나는 그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온 걸까요? 그때 또다시 그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좋은 정보를 얻으셨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왜 거기 있는지 기억하세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거기 있는지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오후 훈련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신병들이 오늘은 더욱 노골적으로 제 지시를 어기고 있었어요. 이등병 김태현, 왜 지시를 안 따르나? 아, 저는 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히 제 지시와 달랐어요. 다른 신병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뭔가 이상하다.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저를 더욱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중희가 저를 불렀어요. 선영 상사,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김중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오늘 창고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셨나요? 특별한 것이라면요? 아, 그냥요. 혹시 이상한 서류나 그런 걸 보셨나 해서요. 김중희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행정보급관이 보고를 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김중희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거든요. 과연 제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저 무시받는 여군 상사일 뿐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인으로서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이 왜 거기 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단순히 30년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번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살폈어요. 어제 김중희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더 강해졌어요. 아침 점호를 마치고 일과가 시작되자 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선영 상사, 오늘은 부대 내 시설 점검을 해주세요. 행정보급관이 또 다른 업무를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다른 간부와 함께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를 견제하려는 의도인 것 같았죠. 시설 점검을 하면서 저는 우연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급식소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반입되는 모습을 본 거죠. 저기 뭘 가져오는 거예요? 함께 점검하던 박중사에게 물었어요. 아, 그냥 급식 재료들이에요. 평상시에도 자주 들어오는 거라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른 것 같았어요. 트럭의 크기도 그렇고 들어오는 양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도 서류상으로는 많은 양이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급식소 근처를 다시 둘러봤어요. 오전에 본 것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우연히 급식소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절반만 들어왔네.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알아? 하긴, 우리는 그냥 음식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절반만 들어왔다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관련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급식 관련 예산과 실제 구매 내역을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구매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식자재의 양은 현저히 적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선영 상사,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김중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아, 급식 관련 업무 파악하려고요. 급식 업무는 행정보급관 소관인데 왜 상사님이 그런 걸 보시나요? 그냥 전체적인 부대 운영을 이해하려고요. 그래요.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중희의 말투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그 문자를 받았어요. 좋은 발견을 하셨군요. 하지만 더 조심하세요. 이제 그들이 당신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누구일까요? 밤늦은 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보니 분명한 패턴이 보였어요. 급식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럼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단순히 급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30년을 군복을 입고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저는 과연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던 걸까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군인이 되어라. 계급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조금 더 확고해졌어요. 비록 제가 무시받는 여군 상사일지라도 옳지 않은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혀내야겠어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그 문자를 읽어봤어요. 당신이 왜 거기 있는지 기억하세요. 정말로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단순히 30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던 건 아닐까요? 오장 의심과 추적. 다음 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김중희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아침 일과를 마치고 저는 기회를 보아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봤죠. 단순히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구매 내역도 함께 분석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모든 물품 구매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거든요. 예산 대비 실제 구매량이 현저히 적었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개인 수첩에 기록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평소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간부 식당 대신 일반 급식소에서 병사들과 함께 먹어봤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상사님,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한 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응, 오늘은 여기서 먹어볼까 해서. 급식을 받아서 먹어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양도 적고 질도 좋지 않았어요. 예산을 생각하면 이보다는 훨씬 좋은 급식이 가능할 텐데 말이죠. 급식이 항상 이래요? 제가 옆에 앉은 병사에게 물었어요. 네, 맨날 이래요. 그래서 다들 PX에서 라면 사 먹고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간부들은 따로 좋은 거 드시잖아요. 병사의 말에 뭔가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오후에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창고 쪽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 서류들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죠. 그런데 그때 CCTV가
제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죠. 이미 의심받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김중희가 저를 불렀어요. 선영 상사,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김중희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행정보급관도 함께 있었죠. 최근에 상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급식소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시고 관련 서류들도 자세히 보시고 왜 그러시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요? 부대 운영에 관심이 있어서요.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죠? 김중희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목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요. 요즘 상사님 행동이 좀 이상해서요. 괜히 설치다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괜히 설치다 다친다는 말에는 분명한 위협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전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럼 좋네요. 앞으로도 본인 일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견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정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군 상사인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치 제가 잊고 있던 뭔가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잠들기 전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군납 비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또 났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정의는 힘이 있는 사람만 실현하는 게 아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저는 무시받는 여군 상사일지라도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어요. 6장 정체 드러남. 월요일 아침 저는 평상시와 다르게 긴장된 마음으로 부대에 도착했어요.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침 점호를 마치고 일과가 시작되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 상사, 오늘 오후 2시에 지휘부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지휘부 회의라니요? 평소라면 저 같은 상사가 참석할 리 없는 자리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오후가 되어 회의실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더 많은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연대장님도 직접 참석하셨고 다른 부대에서 온 것 같은 낯선 간부들도 보였어요.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대장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최근 우리 부대 내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대장님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김중희와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선영 상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거든요. 연대장님, 지난 몇 주간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먼저 군 급식 관련 비리 내용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예산 대비 실제 구매량의 차이, 그리고 그 차액의 유용 증거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김중희와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구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지난 몇 주간 밤낮 없이 정리한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선영 상사,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 간부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때 연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선영 상사는 현역 사단장이신 박 장군님의 따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군 내부 개혁을 위한 특별조사 임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받았던 그 문자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까지. 사단장님의 지시에 따라 각 부대의 내부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간부의 신분으로 파견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실망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과 책임감을 저버린 채 사리사욕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김중희와 행정보급관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저 같은 여군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점입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어요.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군인으로서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발뺌하시겠습니까? 그때 김중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행정보급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개월간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연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영 상사, 아니 선영 소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령이라니요? 저는 이미 진급이 확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제가 왜 여기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주 부대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중희와 행정보급관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징계 조치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고 부대 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죠. 아침 점호 시간, 저는 신병들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병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부대 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일부 간부들의 비리가 밝혀졌고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인은 계급보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옳은 일은 해야 합니다. 그때 이등병 김태현이 손을 들었어요. 소령님, 저희들이 그동안 소령님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몰랐던 일이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해 주었으면 해요. 점호를 마치고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신병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죠. 소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서 다 해내셨어요? 한 병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물론 어려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새로 부임한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앞으로의 부대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어요. 모든 예산 집행과 물품 구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와 병사 간의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정기적인 면담과 건의사항 접수를 통해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새로운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 저는 혼자 부대를 둘러보며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어요. 소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 부대가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병사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되어 사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고했다, 선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낸 일이야.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었구나.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죠. 새벽 훈련장에서 저는 병사들과 함께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모든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훈련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소령님, 이제 정말 훈련이 재미있어요.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왜요? 예전에는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분명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훈련을 마치고 개인 정비 시간에 저는 부대 곳곳을 둘러봤어요. 급식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식재료의 질이 좋아졌고 병사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소령님, 급식이 정말 맛있어졌어요. 급식소에서 만난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점심시간에 간부 식당에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영 소령,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말했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죠. 그래도 시작은 소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후에 신병 교육을 하면서 저는 30년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군인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군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기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갖는 것이 진짜 군인이에요.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계급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수업이 끝난 후 한 병사가 다가왔어요. 소령님, 저도 소령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분명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 저는 혼자 부대를 산책했어요. 병사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 간부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때 몇 명의 병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령님, 구두끈이 풀렸네요. 한 병사가 제 군화끈이 풀린 것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아, 그러네요. 고마워요. 제가 구두끈을 매려고 하자 다른 병사가 먼저 나섰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요. 결국 몇 명의 병사들이 함께 제 군화끈을 메어 주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따뜻한 대우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저희가 더 감사하죠. 소령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부대가 되었는데, 그날 밤 사무실에서 일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결국 이런 순간을 맞을 수 있게 되었네요. 핸드폰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부대 시찰을 다녀왔다. 정말 많이 변했더구나. 자랑스러운 딸이다. 아버지의 문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진짜 군인이 될 시간입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30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이제야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이 따뜻하고 희망차 보였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이제 저는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다른 부대에도 확산시켜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30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진짜 군인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야기까지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